여러분, 저축은행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주택담보대출을 지금 중단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충격이 될 수도 있다. 도대체 저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이 지표를 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실 거예요. 2월 기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중단 저축은행 수입니다. 59곳입니다. 그런데 저축은행이 전체가 79곳이에요. 79곳 중에 59곳이 주담대 중단을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내준 저축은행은 불과 20곳이에요. 20곳.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지금 저축은행들은 나는 더 이상 주택담보대출은 안 해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들어야 되나요? 예, 이게 실체입니다. 요즘 저축은행들은요, 쉽게 말하면 불안에 떨고 있어요. 불안에. 다중채무자의 경우를 보면 말입니다. 다중채무자가 3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요. 그리고 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립니다. 예, 그리고 뭐 카드를 쓰든가 그렇지 않으면 카드 리볼빙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게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더라도 LTV라고 하죠. 담보인정 비율이 이게 1금융권과 2금융권이 다릅니다. 예. 1금융권에서 LTV를 받은 다음에 그 나머지를 2금융권 저축은행에서 받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주택시장이 떨어지고 있어요. 폭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축은행은 후순위잖아요. 후순위다기 보니까 1금융권 빼고 저축은행이 후순위로 빠지니까 이게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해서 집이 파산이 되면 나는 돈을 다 뜯기는 결과가 생기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말입니다. 저축은행이 감정가의 80%까지 채워서 주택담보대출을 내줬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20%만 내리더라도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주택담보대출 중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79곳 중에 59곳이 지금 중단을 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사실은 중단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대출해주는 그런 20곳도 여러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가져왔을 때 분석한 다음에 내주지 그냥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자영업자들을 저축은행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거든요. 자영업자 대출이 지금 1000조를 넘어섰잖아요. 1014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축은행은 야, 이러다가 진짜 난리 날 수도 있겠는데, 자영업자들이 망하면 우리도 함께 망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자영업자가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그러면 이게 주택담보대출로 빌려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후순위 채권이 돼버리니까 이게 만약에 파산이 날 경우 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잖아요. 거기에서 많이 찾을 수가 없다, 건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축은행들은요 지금 솔직히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상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뭘로 나타나느냐, 이거 보세요. 정기예금 금리가 5.2까지 올라갔죠. 아직 5%에서 안 내려옵니다. 왜? 일단 돈을 많이 받아놔야 되니까. 돈을 많이 받아놔야 됩니다. 돈을 많이 받아놔야지, 저축으로 받아놔야지 자금이 있어야지 이게 위기 때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5.82%에서 5.7%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5%. 지금은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요. 예금금리가 기준금리 3.5%보다 낮습니다. 기준금리보다 예금금리가 낮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도 5.2%, 5%대를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돈이 들어와야 된다. 돈이 없으면 유동성의 위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이게 뭐 빨리 돈을 걷어들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예금금리도 높지만 대출금리는 장난 아닙니다. 신용대출금리 보세요. 야, 이게 말입니다. 뭐 금리를 내린다 하지만 지금 저축은행의 신용대출금리는 16.65%예요. 지난 12월에 16.72%에 좀 낮춘다고 한 게 16.65%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땡겨놔야 되고요. 그죠? 게다가 신용대출 받은 사람들한테는 금리를 많이 매겨서 돈을 더 많이 모아놔야 된다.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저축은행은요. 지금 초비상 경영이 아니라 지금 제가 봐서는 그래요. 위기의 먹구름이 하늘에 쫙 끼어 있는 거예요. 저축은행은 이미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 어떻게 하든 마련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자불안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저축은행의 어떤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축은행의 어떤 위험성은 굉장히 커진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 늘 지방은행부터 시작해서 제2금융권, 그렇게 금융 충격이 올 수 있을 거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PF 대출에 대한 옥석 가리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PF 대출에 대한 옥석 가리기. 여러분, PF 대출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시작하면 PF 대출만 하더라도 140조가 넘는 금액이에요. 이 중에 저축은행 금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축은행 괜찮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실채권이 적어도 8% 이하, 8% 이하에서 만참 이하였으면 좋겠어요. 부실채권이. 뭐 한 3% 정도 수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BIS 비율은요 8% 완전히 엄청 초과하는 그런 저축은행만 상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축은행은요 반드시 88클럽이라고 해요. 88클럽. 그죠? 부실채권은 낮아야 되고요. BIS 비율은 높아야 됩니다. BIS 비율 물어보면 BIS가 국제결제은행이거든요. 거기에서 공부하는 이게 비율을 말하는데 이거 반드시 해당 저축은행에서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알아보고 88클럽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저축은행에다 저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저축은행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